주춤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우리의 시야를 국제적으로 넓혀보겠습니다. 국내 뉴스, 국제 이슈 다 덤벼라. 지금은 글로벌 시대. 국제적 토크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군사 외교 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평론 스케일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김종대 전 의원, 왜 안 잡혀가시고 지금도 계세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벌써 2주가 지나고. 아니, 근간을 훼손해서 빨리 잡아가야 되는데. 글쎄, 저 같은 반국가 사범이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근데 얼굴은 또 편안하시네요. 아니, 글쎄,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참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진짜. 아니, 이유를 모르겠는데. 예. 자, 그래서요. 예. 뭐 상황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잡으러 안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뭐 네, 조사하겠다고도 안 했습니까? 없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직접 고발을 했는데요. 예, 없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편안한 일상을 영위하고 있죠. 그래요? 예. 아니, 물론 준비는 다 해놨죠. 네네. 예. 연말 전에 잡아가야 좀 드라마틱한데. 왜 자꾸 잡아가라고 선동하십니까?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시네. 아니, 흔드신 분이니까. 예. 네. 그래서요. 예. 그래서 그 한남동 공관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거짓말은 한 적이 없고. 네. 정확히 들었고. 네. 증거와 그래서, 증인이 있고. 아니,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반격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예. 그 한남동은 용의 머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중요한 지역입니다. 아무튼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 사무소에 천공 스승이 다녀갔다는 증언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 네,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김용현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처장이 천공을 대동해서 육참 공간을 미리 둘러봤고 그 외교부 장관 공간도 둘러봤다는 얘기죠. 외교부 장관은 한겨레 신문 보도였죠. 일찍 네.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언급을 안 했고 네. 왜 그 뒤로 이미 정해진 육군 참모총장 공간이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갑자기 바뀌었냐. 네. 그러니까 그 인과관계가 아직까지 밝혀져 있지가 않은데 네. 근데 이제 정권의 비선 라인이 그 네. 둘러본 것이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인가 네. 이런 의혹 제기를 한 거죠. 예. 다녀갔으면 그것 때문에 바뀐 것이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확인 안 된 건 안 된 거대로 얘기를 했어요. 네. 천공 쪽은 입장 안 밝힌다. 알겠습니다. 네. 김 처장이 천공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전혀 모른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는데 네. 김 처장과 천공이 만났거나 아는 사이라면. 예, 그래서 저는 휴대폰 포렌식도 하고 네. CCTV 기록도 까고 네. 출입증 대장도 보고 다 뭐 주장만 하면 뭐 합니까? 네. 증거로서 그 진실을 가리자는 입장이죠. 알겠습니다. 네. 네. 표정은 밝습니다. 아니, 그럼 어떡합니까? 네, 알겠어요.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모로코와 프랑스의 카타르 월드컵 준결승전이 있었습니다. 모로코와 프랑스, 역사가 축구로 충돌한 그런 새벽이었습니다. 소장님. 네. 축구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봤어요, 제가. 네. 저도 봤어요. 예. 그 시간에 안 자고 네. 봤는데 정말 잘하더만요. 네. 두 나라 정말 너무 잘하고. 프랑스는 원래 잘했지만 모로코가 이렇게 잘할지, 이렇게 그렇죠. 강할지는. 네. 그래서 저는 그 게임을 보면서 축구가 이제 평준화 점점 되어가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네, 다만 근데 모로코가 지난 그 전에 벨기에를 이기고 뭐 이렇게 할 때도 그랬지만 그 프랑스하고 밀접한 역사적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중국적 선수들도 많고. 네. 네. 그리고 이제 프랑스가 과거에 이제 식민지를 겨냥했던 그런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에 모로코 국민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모로코 출신 프랑스 국민들도 많고 한데 이 경기가 끝난 뒤에 어떤 크고 작은 어떤 소요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 어제 그 경기를 본 뒤에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민 의식이 좀 그 성숙이 된다는 것, 이런 것이 무엇인지가 그런 데서 나온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아시아를 침략하고 그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직접적인 그런 관련이 되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왜 일본에서 이렇게 호의적인 평가를 하는가, 그런 데에 있어서 이제 그런 시민의식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니까는 그런 피해 의식,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역사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왜 이겨도 부시고 져도 부시고 왜 이렇게 그렇게 부시는지 모르겠어요. 외국에서는요 예. 축구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네. 모이면 바깥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요. 상점을 부수고요. 뭘 약탈합니다. 샹젤리제에서 주로 이렇게 모로코 축구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일단 모여가지고 일단 돌을 던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촛불 집회가 전 세계 언론에서는 굉장히 의아한 장면이죠. 사람들이 저렇게 100만 명이 모였는데 아니 약탈이 없다고 사고도 없다고 유리창 한 장 안 깨졌어요. 그렇잖아요. 네, 일단 모이면 이렇게 불 지르고 돌 던집니다. 예. 그런데 저는 또 이런 측면을 봅니다. 이 작은 축구공의 위력은 정말 대단하구나. 역사적으로 보면 축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사례도 있고 그렇죠. 그 반대로 전쟁을 막은 사례도 있거든요. 네. 사람 살리고 죽이는 이 작은 축구공의 위력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가. 이번에 특히 프랑스와 모로코는 단순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보는 축구 경기가 아니라 그렇죠. 온갖 역사와 문화의 아이콘이 등장한 전쟁이죠. 예, 말 그대로 그 후유증도 아주 극렬하게 일어나는 이런 어떤 모든 국가와 국민의 어떤 역사가 담겨 있는 순간이었고 그런 만큼 이 공이 펼치는 또 하나의 역사적 무대 이 공의 위력은 정말로 대단하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는데 언젠가 우리가 이런 역사와 정치를 다 벗어버리고 순수한 멘탈로 이 축구를 관람할 수 있을까? 그럼 저는 앞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럼 그거는 재미가 불가능해요. 없어요. 또 예. 재미가 최근에 그 얼마 전 그러니까 프랑스가 모로코 이기 직전에 영국한테 이겼잖아요. 네. 그 영국하고 프랑스의 축구 시합 이거는 우리나라 여기서 보면 한일전이거든요. 네. 저는 일부러 그래서 프랑스 영국 시합하는 것을 프랑스 텔레비전으로 들어가서 봤거든요. 네. 그런데 그 직전에 하는 그 시합 직전에 그 뉴스에서 그 거의 우리 한일전 수준이죠. 그렇죠. 역사적인 것까지 들먹이면서 나폴레옹이 어디서 영국한테 졌고 워터루에서 지고 트라팔가 지고 이런 등등 이야기들 쭉 언급을 하면서 예. 이 영국과 프랑스의 이 축구 시합이 무슨 의미인지를 네. 얘기를 예. 그런 프로그램이 축구 시합 전에 한 서너 시간 합니다. 옛날에 96년도 유로 96 이렇게 영국과 독일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독일한테 영국이 졌죠. 잉글랜드가 졌는데 제가 가던 그 독일 식당 소세지 집이 그 앞에 있는 차가 불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은 태우지 말고 네. 그렇게 재밌잖아요. 이렇게 축구는 그러면서 축구일 뿐. 네. 축구로 즐기고 그러면서 또 열정을 더 쏟고 그런 자체로는 재밌고 그러는 거죠. 근데 왜 불을 태우고 부시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불 지르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격렬한 축구에서의 충돌이 어쩌면 진짜 전쟁을 막는 효과도 그렇죠. 상당히 있습니다. 그게 스포츠 이제 대리 전쟁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해소해버리는 것이죠. 그런 만큼 또 이제 어떤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과 역사를 돌아보고 이것이 이제 해소되는 네. 그런 어떤 순기능이 탁월하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스포츠의 기능이죠. 스포츠는 스포츠일 뿐 일본한테는 그래도 이겨야 됩니다. 네. 자 유럽은요. 그런데 지금 축구에 지금 정신이 팔려 있는데 네. 난방비 에너지 전쟁 상태라면서요. 손 호호 불어가면서 네. 축구를 보고 있거든요. 프랑스에서는 학교에서 난방도 지금 못 켠답니다. 네. 워낙에 이제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좀 더 춥게 살아요. 선선하게 겨울에도 좀 살긴 하죠. 그런데 이제 올겨울 예고가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특히 이제 서유럽 같은 경우에 비상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얼음판 위를 걷는다라고 비유를 한다면은 살얼음 위는 걷고 있어요. 아직 빠지지는 얼음은 안 깨졌습니다. 근데 살얼음 위는 걷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유럽 대부분 국가들이 25% 정도 절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난방 덜 떼고 불도 덜 켜고 영국 같은 경우도 19% 정도를 절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전력 공급을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이 만약에 유럽 대륙이 심각해진다 그러면 영국도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 영국 같은 경우에 지금 특히 그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그 철도, 비행기 이런 결항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다행히 그리 추운 날씨는 없었는데 이제 추워진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살얼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깨지지 않았는데 이게 내년 이제 1월 되고 추워지면 어떻게 될지 그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종대 의원님, 네. 주한미군이 우주군을 창설한다 얘기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2019년에 미국이 제6군으로 우주군 사령부를 창설했고요. 예. 그 뒤에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예하부대로 네. 우주군 사령부가 창설돼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최근에 한국과 일본에서 우주 작전 부대로 또 그 예하부대로 창설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오늘 제가 기사를 쭉 보니까 약간 좀 방향을 잘못 찍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네. 이게 북핵 미사일 대비 미사일 방어로 가기 위한 어떤 맥락으로 우주군 사령부를 보는 시각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아직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보다는 이번에 우주군 사령부의 주요한 미션은 그 SDA라고 하는 건데 그 스페이스 도메인 어웨어니스 그러니까 우주 상황인식 정보 체계 구축입니다. 이거는 우주의 모든 유성, 쓰레기, 위성, 그다음에 우주 발사체를 다 감시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성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반면에 미사일 방어는 미 육군이나 공군이 주로 지상에서 하는 임무입니다. 우주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근데 우주군의 정체성은 우주 자체가 전쟁터지 우주는 더 이상 지상 작전을 지원하는 부서가 아니다. 그래서 독립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거기서 전쟁터고 거기서 상황을 해결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체성도 다르고 유니폼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당장 스타워즈 같은 전쟁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반위성 요격 무기, 즉 위성을 격추시키는 미사일이 이미 갖춰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북한도 언젠가 그 길로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방어가 들어가 있어요. 네, 방어. 네, 우주 방어가 들어가 있고 우주 교전, 그다음에 우주에서의 전자전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미 우주군이 5대 전략 미션을 발표했어요. 예. 거기에 1번이 딥스페이스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달 사이의 시스루나 공간 38만 5천 킬로를 전략 공간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주 상황 인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주의 전략고지라고 할 수 있는 시스루나 공간을 장악하겠다. 여기까지 가 있거든요, 현재. 미국은 지금 우주에 지금 깃발을 꽂겠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 지금 같은데. 달도 군사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에 그 우주 군사 기지를 중국이 만든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미국이 우주군 창설을 서두른 겁니다. 그때 창어 로켓이 달 뒤편을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자극을 받아 트럼프가 당장 창설을 해가지고 네. 2019년 12월에 창설한 게 우주군이고 이건 일단 동맹국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네. 우주 전체를 하나의 도메인 영역으로 보고 여기에서의 어떤 그 깊은 우주 심우주에서의 작전까지 할 수 있는 별도 조직을 창설한다. 네. 그래가지고 공군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공군에서 끝까지 반대했거든요. 아, 우주군하고 공군하고요? 공군이 우주 영역이다. 그러니까 니들이 아는 우주는 지구 궤도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달까지 포함하는 심우주 딥스페이스까지 가는 거다. 다르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공군의 그 반대 의견을 완전히 그냥 찍어 누릅니다. 네. 예, 확실히 그냥 제압해버리고 그리고 공군은 앞으로 이것에 대해 의견 표명을 금지한다. 알겠어요. 대그룰이라는 그런 룰까지 만들었으니까 네. 뭐 이거는 뭐 저 미군 내에서 제일 아주 큰 사건이에요. 아무튼 우주군을 창설해서 ET를 공격하거나 포획하거나 그런 목표는 아닌 거죠. ET요? 네. 글쎄 뭐 있다면은 뭐 온다면 어쩔 수 없이 또 우주군이 대응해야겠죠. 네. 오긴 온답니까? 온 거 아니에요? 왔나?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건 아닌가요? 어쩌면 왔다 갔는데 우리가 모를 수도 그럴 있죠.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조성빈님께서 축구로 시작해서 역사 외교로 드리블하다가 티키타카하는 김종대 의원님, 임상훈 소장님 논평 개인기 명불허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 같지 않습니까? 드리블 잘하죠 제가. 드리블은 잘하는데 아직 골을 못 넣고 있어요. 예. 네. 자 전공승과 관련돼서 또 천공. 저 어떻게 김종대 의원님이 어떻게 골을 마감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근데요, 중국이 걱정입니다. 중국이 방역 완화하는 것 같은데 네. 중국인들도 사실은 중국 백신 못 믿겠다 이렇게 그래서 백신 맞으러 마카오 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예, 메신저 RNA 백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독일에서 1990년에 최초로 시작이 됐고 이번에 팬데믹 때 네.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그 메신저 RNA로 RNA 백신을 개발했는데 이건 의료계에 정말 기념비적인 혁명입니다. 네. 과거에 메신저 RNA 백신을 한다 그러면 다 웃고 비주류 취급하고 아예 학술 논문지에서 논문도 안 실어줬어요. 아 그래요? 그랬던 이 백신이 나온 거라고. 예. 근데 이것이 대체로 보면은 중국에서 지금 그 내놓은 시노팩이나 시노팜 그 백신이
노인들의 경우에 이제 그 백신 효과가 대략 60%인데 지금 mRNA 백신이 약 80%가 넘는 이런 어떤 효능을 보이고 있고 또 사망률에 이르는 효과도 현저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백신 전쟁에 승리한 서구가 일단 마카오 쪽에서 RNA 백신을 쓴다 그러니까 일단은 중국 관광객이 그리로 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대학에 한 대학병원에서 접종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의료 관광이죠, 일종의. 네. 이런 현상까지도 나오고 있고 또 이런 물 백신이라고 이제 비하되고 있는 중국 백신에 대한 어떤 저평가와 더불어 가지고 중국에서 실제로 방역을 완화한 이후 지금 환자가 뚜렷한 증가 추세로 돌아왔습니다. 화장장에 길게 줄을 늘어섰더라고요. 그리고 뭐 시신 안치실이 부족하다고 얘기 나오는데 중국이 불안해지면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큰데요. 그렇죠. 그 사실 그 중국이 지금까지는 그 거의 전 국민이 다 PCR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증 환자들도 완전히 이제 그 우리 뭐 지금까지 뉴스에 많이 나온 것처럼 그 아파트를 바깥에서 자물쇠로 잠궈버리는 이렇게 하다가 봉쇄도 풀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PCR 검사도 풀었고 네. 경증 그리고 이제 무증상 이 확진자의 경우에는 그냥 자택에서 그냥 혼자 알아서 격리하도록 이렇게 되고 근데 이게 갑자기 바뀐 것이 그러니까는 뭐라고 할까요?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그거 실패했다. 거의 추락 수준으로 갑자기 가다 툭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갑자기 변화가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국민들의 그 심리적인 불안감 같은 것들도 굉장히 커지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백신도 못 믿겠는데 이제 외국으로 돈이 그것도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심리적인 불안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확진자 규모도 갑자기 지금 확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그 중국이 그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 분명히 맞아요. 전 세계 골칫덩어리로 지금 중국의 불안한 지금 방역 상황이 골칫거리로 지금 계속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큰 영향을 미치는데 한국 감기약 지금 품귀 현상이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데 이게 좀 제가 어제 중국 교포를 만났어요. 네. 얼마 전에 들어오셨는데 제발 해열제 감기약 좀 왕창 사서 갖고 오라는 부탁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요? 지금. 예. 그래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사서 가져갈 수 있을지. 감기약까지 그럼 동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 그 제약회사 주가가 지금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은데 우리가 지금 치러야 할 게임이 많습니다. 미국 공화당에서는 대권 경쟁에서 디센티스 지금 계속 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를 제치더니 이번에는 바이든도 제치고 있다는 그런 보도 나옵니다. 바이든까지 제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죠.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바이든 현 대통령 모두 공화당 내부에서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인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선의 경쟁력을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공화당 주자들 중에서도 아주 강성 주자들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는 이게 중간 이 영역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공화당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 표들이 전부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향이 민주당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네. 지금 디센티스 등장하는데 이 바이든으로 안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민주당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앞으로 이제 내년 1월 정도 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 표명을 할 거예요.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중간 선거를 지금 그런 예가 드물 정도로 좋은 성적을 거둔 거란 말이에요. 민주당이. 예, 그렇지만 나이와 그다음 능력과 또 회의를 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네. 계속해서 미국의 대권 경쟁은 달아오를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편 결혼 존중법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됐습니다. 바이든 사랑은 모든 형태의 혐오에 대한 타격이다. 이렇게
근데 이 법이 왜 나왔느냐? 네. 얼마 전에 연방대법원에서 임신거부법, 그 낙태죄를 이제 인정하는 네. 이런 어떤 그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동성결혼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결이 나올 거로 보고 서둘러 이 법을 만든 겁니다. 네. 그런데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 12명이 찬성표를 반란을 냈어요. 해버렸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다수표로 이 법안이 통과되고 바이든 쉽게. 대통령이 서명한 거거든요. 예. 이렇게 초스피드로 이렇게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돼서 서명되는 이것이 연방대법원에 대한 일종의 견제 내진 사전 허들을 쌓는 과정이고 또 이걸 통해 가지고 미국의 소수자라든가 성적 다양성이 인정받는 또 하나의 민주적 어떤 그 하나의 계기를 만들었다. 네. 이런 점에서 좀 눈여겨볼 점이 많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계속해서 하나씩 둘씩 업적을 쌓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돼갑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그 보병은 상당히 좀 그 소강 상태로 들어가는 반면에 네. 포병 그러니까는 미사일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커지는 그런 위기 상황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고 협상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협상 이야기가 나오면은 우리나라 한국 전쟁도 그렇고 베트남 전쟁도 그랬고 몇 년 가죠. 예, 그렇죠. 그리고 더 이렇게 격렬해지죠. 격렬해지죠. 네. 좋은 조건에서 협상에 들어가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사실 협상이 당장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요. 왜냐하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여러 정상들하고 이야기하고 또 본인이 얘기한 것들을 보면은 협상 조건으로 내거는 것들이 러시아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네. 일단 그 러시아군 철수해라. 그 다음에 상호 불가침. 그 다음에 원상대로 이게 영토를 복원을 해야 된다. 네. 근데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반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현실을 인정해라. 이 현실을 인정하라는 게 뭐냐면은 당신들의 그 친서방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 우크라이나의 동쪽이 전부 러시아로 돌아서지 않았느냐. 네. 그것이 현실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영토를 놓고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협상은 현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올겨울 내년 초까지는 이런 양상으로 계속됩니까? 저는 뭐 예전부터 강조했습니다만 벨라루시의 참전 여부를 일단은 좀 뭐 서방이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졌다는 거. 참전 가능성이 높지요. 그런데. 아니 지금으로서는 벨라루스 자체 여론은 반대예요. 예. 그러나 정권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고 벨라루스가 참전 안 해도 전쟁 터는 빌려줄 수 있어요. 예, 그럴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죠. 러시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러시아 군대가.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름부터 계속 일관되게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요 점을 서방이 어떻게 차단하느냐. 지금 러시아는 참전하라는 압박을 이미 넣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폴란드 쪽으로 확전되지 않게 하고 키이우 북부 쪽이 다시 재침공되는 이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핵심이다. 키이우하고 벨라루스는 거리가 굉장히 가깝거든요. 네. 올겨울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이 겨울을 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빕니다. 김종대, 임상훈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